오늘의 플러스, 증시의 움직임을 통해 중국 경제의 흐름을 읽어봅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그동안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몇 차례 제가 소장님 방송 저는 자주 보니까요. 앞으로 중국 증시 주목해야 된다. 사실 연초, 연중반부터 많이 말씀 주셨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나스닥 보고 있을 동안 엄청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중국 증시가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배경, 그건 뭔가요? 첫 번째 머니무브가 있었고요. 예. 그 머니무브의 배경에는 그 중국 정부의 AI 정책이 있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주가가 특히 7, 8월을 두 달 동안에 폭등을 하는데 거기에 끌고 간 것이 정확하게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반도체, 그리고 2순위가 AI 관련되는, 그리고 그런 것 하려면 ESS나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 신에너지, 배터리, 이 세 개가 주가 상승의 축이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4년 동안 이제 증시를 쳐다보지 않던 개미들이 이 증시에 입지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번 주가의 상승은 개미들이 올렸다기보다는 기관들이 이제 먼저 올리고 개미들이 조금 이제 나중에 참여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최근 이제 한 20년을 보면 중국이 그 소위 말하는 오자 사이클 2005년, 2015년 그래서 10년 주기 이제 오자 들어가는 내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항상 나타났고. 그래요. 그래서 2025년은 이제 오자 사이클이기 때문에 언제 나타나냐. 예. 이제 그런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 거기에 이제 단초가 바로 이제 AI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중국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던 기술 분야, 산업 분야가 이런 유동성 공급까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주식 상승을 견인해 왔다. 이런 평가신데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요. 오히려 상하이 증시는 이제 상승세에 좀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모멘텀이 보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사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2688에서 시작해서 3888까지 한 7개월간 이렇게 한 45% 올랐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이제 주춤해졌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어제 3812예요. 그래서 1.9%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그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급등에 따른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유는 첫 번째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일부 한 게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한국도 그렇지만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정부가 조금 과열이다. 이런 시그널을 우리 같은 금감원 같은 데서 슬쩍 내비쳤어요. 제재를 한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들 중에서도 이제 PMI 아무래도 민감한데 이게 PMI가 이제 50 밑으로 나온 것, 예. 저 시그널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요. 정부의 정책 기조라든가 오갈 데 없는 유동성 자금이 주식 시장을 끌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실제 실적이라든가 실물 부분에서 경제가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실물 경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 망했다, 이제 내수가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이제 경제는 GDP로 보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5% 성장하는 중국이 이제 위기고 이러면 우리처럼 0.8% 성장하는 나라는 어떡하냐.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소비가 10몇 분기째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소비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과거에 10%, 20% 하던 것이 2%로 떨어졌다가 3, 4, 지금 5 정도로 겨우 올라왔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그런 경제난에 대한 과장이 있었고 대신 그 내수가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중국은 소위 말하는 국가가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고 이제 밀어야 되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돈이 있든 없든 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AI라든지 그 반도체라든지 첨단 산업의 그 투자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소비 쪽에 많이 포커스해서 보는데
지금 이제 IT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성장은 이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7, 8월 2달 올라간 것이 버블이냐 예.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4년 동안 내리 빠졌다가 한 2달 정도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2달로 보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지만 예. 장기 차트로 보면은 아직은 뭐 스타트 단계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개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중국의 그 뭐 우리 같은 투자자 심리 지수 네.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데 이게 지금 최근 뭐 한 4년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민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 중국의 개미가 몇 명이냐 그럼 2억 3천만 명이에요. 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뭐 5배 가까운 인구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따라하기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돈 벌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무서운 것은 개미들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돌아서면 이거 어떡하냐. 예. 그래서 뭐 돈 벌이면 뭐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중국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그렇게 보십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과대 포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요즘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니까요. 예전에 중국 증시를 대표했던 종목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마오타이 술 만드는 회사가 한때 시총 1등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시총 규모가 확 쪼그라들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테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이것은 중국의 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그 미래지향적인 산업 부분에 투자 쏠림 현상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만든 중국 증시 반전의 최대 뭐 공헌자는 트럼프다. 이거 제재 역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중국이 술 뭐 좋아하다가 이제 술을 안 마시고 칩을 좋아하죠. 그래서 감자칩이 아니라 세미컨덕터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물꼬트기가 하나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춘 기업들의 실력 향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사이에 많이 얘기를 했던 딥시크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미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연구원들 139명이 미국에 뭐 2,300명 가까운 오픈 AI 뒤통수를 치는 이제 성능의 제품을 해놨느냐. 이제 그게 세계도 놀랐지만 중국도 놀래버린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딥시크가 뭐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냐, 그게 아니라 딥시크는 1월 20일 이전에는 명함도 없는 그런 회사 있는지도 모르는 회사예요. 예. 근데 그 이전에 이미 5669라고 11개의 딥시크보다도 잘하는 회사들이 이미 있어요. 얘는 12등이야. 예. 그러니까 12등이 그 정도면 앞에 있는 11등은 어느 정도는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중국의 AI 산업을 다시 재평가하는 예. 이제 그런 뭐 계기가 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 달리는 말에 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게 지금 주가가 올랐더라도 길게 보면 아직 뭐 초입이기 때문에 돈들이 이제 한쪽으로 이제 그 주도주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방금 지적하신 술이 아니고 칩으로. 네. 그렇게 구조가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고, 또 거기 근본적인 이유는 마오타이는 사실은 소비의 대표주예요. 네. 경기 좋아야 뭐 40만 원짜리 술 마시는 거지. 예. 근데 내수가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안 좋은 대표 상품으로의 상징이 이제 술이고, 경기를 끌고 가는 이제 대표 상품이 칩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자금 배분에 극명한 이제 대조가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네. 이제 칩의 상승이 일정한 부분 가게 되면 네. 뭐 중국의 내수 관련되는 주식들이 너무 싸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마 하반기 뭐 지나서 연말 연초 이 정도가 되면은 아마도 찬바람 불게 되면 이것은 뭐 시장에서 또 다른 이제 그 변화, 예. 뭐 이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술로 대변되는 소비재에서 칩으로 대변되는 테크주로 중국의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그러면 대표적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또 다른 축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물리적 공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좀 아직까지도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장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다시 중국 증시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뭐 부담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예. 증시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이번에 헝다라는 회사가 2024년 전에 부도난 회사를 최근에 홍콩에서 부도 처리를 했어요. 예. 저는 이제 이게 시그널이다 그렇게 보는데 4년 전에 부도난 회사를 왜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질질 끌었냐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이지만 네. 결국은 그것은 미완공 물량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뭐 2021년에도 그렇고 23년에도 그랬죠. 헝다하고 벽개원이라 미구엔이라는 중국에서 1등하는 회사 두 개가 부도날 때 중국 뭐 부동산 끝났고 경제 문제되고 위기 온다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멀쩡해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이 건축업 부동산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위 하는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7% 요 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1위 회사만 부도난 것이 2위부터 10위도 부도났냐 그렇지 예.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위 한 회사 두 개가 이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부도난 거를 예를 들면 우리도 대우건설 부도났잖아요. 예. 대우건설 부도났으면 한국건설에도 다 죽었네. 이렇게 이제 오인할 수 없는 대우건설만 부도났지 LG건설 뭐 삼성건설 현대건설 멀쩡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오만하고 무리하고 거만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1등이 부도났으니 100등까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것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헝다를 4년 동안 처리 안 했던 것은 1등하는 회사가 이제 분양해놓고 완공하지 예. 못한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4년 동안 이거를 이제 완공시키는데 주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미완공 물량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됐던 것을 4년 동안 소프트 랜딩을 시켰다. 예.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뭐 중국 부동산 얘기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그게 이미 4년 동안 그랬던 것이 증시에 반영이 안 됐냐. 이거는 조금 이제 뭐 기본적인 투자 가설에서 안 맞는 이미 다 반영되고 남았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가격은 뭐 크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나냐. 요게 바로 저점의 신호. 그래서 뭐 투자의 최고의 시점이 언제냐 그럴 때 거리에 뭐 피가 흥건할 때잖아요. 네. 지금 부동산이 딱 이제 중국은 그 상태죠. 네. 아무도 쳐다보기 싫어하는. 그래서 일부 지금 중국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 거래량이 이제 그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의 신호가 아닌가 싶고 그러나 대중이 붙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기를 화랑으로 만들려면 뭐 그거하고 시간이 1, 2년의 시차가 있죠. 우리도 그렇지만. 네. 이제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 뭐 이제는 더 이상 중국 경제에 뭐 엄청난 부담이나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건 예. 이제 수습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중국은 특히 정책적 입김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되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대기업들을 더 밀어주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업계 리딩 컴퍼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정부 차원에서 재편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보일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실적 차이가 더 커지고 임금 격차도 더 커지고 뭐 이런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의 정책 기조가 공동 부유해서 다시 예전처럼 선부론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정확하게 지적하신 건데 2월 17일 기점으로 해서 이건 바뀌었다. 그래서 아. 2021년부터 중국이 시진핑이 새로운 이제 2022년부터 3기 정부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아젠다가 공동부유론이었어요. 예. 근데 묘하게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내리 3년 동안 거의 봉쇄하다시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심이 최악이 이제 보였고 그래서 뭐 중국 정부나 중국의 지도자가 무소불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지도자들이 고전을 많이 읽어요. 네. 그래서 통치자들이 반드시 읽어보는 것이 자치통감하고 정관정료인데 네. 정관정료에 그런 말이 나오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전복시키기도 한다. 네. 그래서 그 민심이라는 게 천심인데 천심이 바뀌면 배도 엎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 제가 볼 때 21세기의 민심은 뭐냐면 서방은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중국은 소비심리입니다. 근데 중국의 소비심리가 2021년 이제 봉쇄가 터지면서 이게 사상 최저로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다 풀었는데도 이제 120대에서 80대로 떨어져서 이게 안 움직이는 거죠. 예. 그게 내리 2년 지속이 되니까 중국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고 침묵하는 다수가 두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2월 7일에 거의 뭐 5년 만인가 민간기업 자담회를 하면서 시진핑이 거기서 이제 유명한 빅테크 회사를 다 불러놓고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 뭐 우리도 그렇지만 끝나면 사장님 강평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주석 강평에 슬쩍 한마디를 흘렸어요. 예. 여러분 같은 이제 AI 기업들이 먼저 돈을 벌어서 공부론을 도와야 된다. 그게 강평 끝이야. 예.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왜 기조 변화가 일어났냐고 그러면 거의 4년 동안 완전히 언론에서 사라졌던 마윈이 예. 그 마이크를 잡고 언론에 나와서 우리가 최근 10년에 투자했던 것을 3배를 AI에 이제 지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예. 그 다음 주에 보면 중국의 VC 벤처캐피탈 협회가 우리가 AI에다가 1조를 이제 창업 투자를 하겠다. 뭐 그 이후에 각 이제 기업들이 본물처럼 쏟아내는데 이건 결국은 말씀하신 입김이 센 중앙정부의 보조에 기업들이 발을 맞췄고 그리고 최근 4년간 뭐 중국에서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았던 기업 하나를 고르라면 알리바바죠. 네. 두 번째가 텐센트인데 예. 그래서 알리바바가 나와서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제재 규제는 완전히 끝났고 오히려 이제는 저것을 부스팅하는 그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도구나 수단으로서 예. 이제 플랫폼 기업을 쓴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알리바바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예. 그리고 알리바바가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는 5%씩 떨어지는 뭐 그 배경이 바로 알리바바의 AI 칩 개발이죠. 예. 근데 우리는 전자상거래하는 회사가 무슨 칩을 개발해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특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 A는 A대로 하고 B는 B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빅테크들이 다가 AI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제 알리바바의 칩의 성능이 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중국이 기업들이 그 소비 부진 때문에 투자를 안 했던 건 있지만 그건 기존 사업의 얘기고 신사업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것이 정책적으로 이제는 이제 그 마음대로 뭘 해봐라 하는 것에 이제 퍼미션을 이번 2월 달에 준 것 같고 그게 지금 이제 증시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 주신 게요. 지금 증시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는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산업계와 기술계는요. 그리고 그와 함께 중국의 정책 기조는 어떤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지 쭉 설명 주셨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정작 중국 인민들은 자신들의 쌈짓돈 저축 금액을 증시로 많이 이동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증시가 아니라 이 쌈짓돈은 오갈 데 없이 지금 쳐다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못 빼가지고 지금 좌불안석인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뭐 4년 동안 이제 전 세계에서 코로나 이후에 누가 통화량을 제일 늘렸냐 그러면 놀랍게도 중국이 제일 많이 늘렸어요. 미국보다 훨씬 많이 늘렸는데 예. 중국은 통화 승수가 이게 100억을 풀면 50억도 안 도는 돈이 이제 대거 사장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었던 거죠.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면 이제 부동산 뭐 엉망이고 주식 사면 깨지고 그러니까 원본 보장하려고 은행으로 몰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 지금 시총이 한 100조 뭐 조금 넘는데 중국의 지금 그 과잉유동성 그 대출하고 예금하고 순증을 빼면은 그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금 순증이 한 32조 위안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시총의 한 30% 있는 돈이 예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 돈이 안 돌았는데 요게 지금 8월 달에 보면 개미가 직접 이제 들어와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가도 그 중국말로 리차이산핀이라고 하는 금융 투자 상품을 중국 은행이 세게 팔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예금 계좌에서 돈을 빼서 장이 좋다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팔고 있는 금융 투자 상품으로 우리 같은 뭐 ETF나 이래서 이런 거겠죠. 그리로 돈을 한 2조 위안 정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덱스를 주로 추종하는 것들 많이 사게 되니까 지수가 훅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30조 넘는 그런 잉여 유동성에서 한 2조 정도면 15분의 1? 네. 요 정도 돈이 이제 증시에 진입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거기는 이제 결정적으로는 부동산에 그 돈을 많이 묻었지만 부동산의 예. 장기 침체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출구를 만들어준 것이 이제 증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은 한껏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여나 중국 증시의 가장 지금 리스크로 유의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뭐 정치적 리스크죠.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사실은 소강 상태거든요. 11월 10일까지 이제 3차 뭐 협상에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도 돌발 변수가 이제 나오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뭐 가끔 엉뚱한 헛발질을 잘하죠. 제도를 엉뚱하게 만들어서 증시 제도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네. 큰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다. 그래서 그거 빼고는 뭐 경기 그렇게 나쁜 것 아니고 돈은 뭐 어차피 이제 싹을 받기 때문에 예금이든 무슨 자금들이 이제 증시로 들어올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외부 악재가 터지면 그게 이제 멈추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더더욱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최첨단 산업을 지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가장 두 국가가 지금 일합을 겨루고 있는 분야가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미래 첨단 산업 부분에서 누가 교두보를 잡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다면 정책적으로 그런 산업들을 좀 더 키우고 그것이 증시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제 미국은 돈으로 첨단 산업을 키우고 예. 중국은 정부가 구매로 이 산업을 키워요. 그래서 미국은 6조 원을 줄게, 8조 원을 줄게, 뭐 지분을 사줄게, 이걸로 이제 부스팅을 시키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이들이 만든 좀 성능 떨어지는 칩이더라도 네. 이것을 그 수요자들이 의무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이번 그 9월 초에 보면은 중국이 모든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이거 새로 건설하는 데는 국산 칩을 50% 이상 써야 된다. 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중국의 특성을 보면 이건 명령이라고 봐야 되고 예. 또 알아서 이제 그걸 쓰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50%보다 더 많이 써야 칭찬받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알리바바의 칩의 개발에 영향을 받았기보다는 예.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칩 사지 그 엔비디아 칩 사지 말고 국산 칩을 사라고 하는 구매 장려 정책이 이게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고, 그럼 예. 지금 9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진 알리바바의 시장 점유율은 이게 금년 말 내년에 가면 50%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리는 뭐 거기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몰라서 예.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것은 중국의 알리바바도 이제 그렇지만 엔비디아보다는 실력이 좀 떨어지지만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 사주면 많이 만들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놀라운 것은 성능 떨어지는 칩을 가지고 이걸 병렬로 연결해서 오픈 AI와 같은 성능을 내버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술을 무지막지하게 업그레이드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오픈 AI가 하웨이 칩을 써가지고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놨는데 초기에는 벤치마크 테스트했더니 0이 이제 안 나왔죠. 그런데 예. 2주일 뒤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했더니 훨씬 더 뛰어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한 2세대 정도 뒤진 칩으로도 이 선진국에 잘 나가는 생성형 AI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게 무지막지하게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 이게 벌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그 미국의 정부의 그 빅테크 육성 방안하고 중국이 다른데, 결국은 이제 돈 주고 서 R&D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네. 바로 물건 팔기에서 돈이 돌아버리면 정부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그 벌어들인 돈으로 R&D를 해버리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증시에서 자금 조달이 쉬워져요. 예. IPO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미국하고 중국의 지금 차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AI와 관련된 물건들을 가장 많이 사줄 수 있는 소비처인 중국이 이제 미국 물건이 아니라 우리 중국 거 써라고 거의 법으로 강제하다시피 하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도 바로 이런 악재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H20 뭐 트럼프가 발표해서 좋다고 그랬는데 예. 얼마 전에 뭐 한국 삼성한테 통보했다는 거잖아요. 네. H20 이제 안 만들 거니까 우리 재고 처리한다. 그 얘기는 그게 안 팔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미국의 그런 허용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브로킹을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재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한 50억 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5조 가까이가 이제 로스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만 내버려뒀으면 중국이 감히 엔비디아 칩을 이기는 칩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건데 이걸 무리하게 막다가 보니까 이제 뭐 쥐도 끝판에 물리면 고양이를 물잖아요. 예. 딱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쥐가 크기가 고양이보다 더 큰 쥐가 있다가 보니까 네. 이제 전력 투구에서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실력을 상당 부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추격하는 나라가 중국이 돼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전형적인 제재 역설이다. 그리고 공격을 할 때는 급소를 정확하게 쳐서 상대를 바로 이제 자초를 시켜야지. 네. 급소는 안 찌르고 엉뚱한 데를 자꾸 찔러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반발심하고 분노만 더 이제 자극을 해버리면 역효과가 나는데 미국의 그런 이제 대중국 AI 반도체 칩 제재 전략은 업자들한테 휘둘리고 또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휘둘리고 정권 바뀌면서 휘둘리는 바람에 급선은 못 지르고 엉뚱한 데를 찔러서 중국의 제재 역설만 만들었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이거 앞으로 AI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이 미국과 중국의 진짜 양쪽 진영이 나눠지는 형태로 확 진화 발전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미국 말고 중국에 주목할 만한 AI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곳인지 잘 살펴둬야 될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중국의 이제 AI 반도체 6마리 용이라는 회사들이 물론 언론이 지어낸 겁니다만은 예. 1번 하웨이, 2번 캠브리콘 요건 이제 상장회사 하에는 상장되지 않은 건데 네.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실제로는 이제 엔비디아 뒤통수를 친 거죠. 근데 여기에 버금가는 회사들이 한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바이리언 테크놀로지라고 예. 이 회사가 H100 수준의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비상장이고. 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모스레드라고 하는 회사도 뭐 그렇고 또 그 하이공이라고 그 AMD 기술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 3개 회사가 네. 이게 이제 2군에서 거의 1군들을 추격하는 실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 그 중에서 그 모스레드하고 이 바이런 테크놀로지는 아마 하반기 정도에 거창반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 하이공은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개 회사 6개 중에서 2개가 상장이 돼 있고 4개는 상장이 안 돼 있지만 뭐 하웨이는 상장할 가능성이 없고 네. 나머지 회사들은 아마 6개월에서 1년 안에 아마 우리가 증시에서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 살펴봤던 자료들은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자꾸 뭐 폐업한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엉터리로 쓴 건데요. 예. 그래서 중국이 망했다, 저게 위기다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네. 폐업한 회사의 숫자를 예를 들면 2022년에 요게 한 5천 개 정도 망했는데 2023년에는 10,000개가 망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배가 망했다.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예. 그러면 그 내용만 보면 맞는 말인데 예. 문제는 2023년에 중국에서 창업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73,000개가 상업을 했어요. 7만 개가 다시 그렇죠.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럼요. 그 73,000개 중에서 10,000개가 폐업하고 60,000개가 멀쩡히 살아있다고. 예. 그래서 모집단을 얘기를 해주질 않고 이제 썩은 사과 몇 개가 늘었다는 것만 포커스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뭐 다 망했다고 그러면 저런 이제 AI 칩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의 오류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 군데서 내면 똑같이 베껴가지고 모든 언론이 다 써버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창업에서 망한 회사보다는 안 망한 회사가 6배가 더 많게 멀쩡하게 살아서 박 터지게 개발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무섭게 봐야 돼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이게 중국이 반도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약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업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약간 보는 관점을 달리 봐야 되는데 지금 쭉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AI 칩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AI 칩에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잘 나가지만 저걸 다 한 방에 주가를 퐁당킬 수 있는 기업이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에요. HBM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 엔비디아는 한 개도 AI 칩을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엔비디아를 이걸 AI 칩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반대로 HBM에서는 엔비디아가 HBM을 만드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대만이 HBM을 만드냐 중국이 만드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폰노이만 구조화에서는 이게 엔비디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고성능 메모리는 머스트로 필요한 것이고 예. 우리가 잘 아는 HBM에서 이것을 독보적으로 뭐 GPU의 엔비디아처럼 어느 누구도 추격할 수 없는 정도로 기술 격차를 내는 것이 중요하죠. 네. HBM4가 아니라 이게 5, 6, 7, 8, 9, 10을 이제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걸 왜 못하냐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넌센스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삼성이 HBM에서 이제 헤맨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반도체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1등하던 삼성을 2등하던 하이닉스가 자리를 대체한 것이지 그걸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에 우리가 자리를 내준 건 아니에요. 예. 근데 2등하던 하이닉스의 실력이 1등하던 삼성보다 더 높이 이제 갔다는 건 거기에 의미를 주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잡은 고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럴 때 거기에 가장 빠른 추격자가 이제 중국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처럼 우리가 뭐 제재를 해서 장비 기술을 못 사용하게 하는 건 우린 불가능하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보다도 지금 2단계 앞서 있다고 하면 4단계로 그 간격을 넓히는 것 거기에 이제 올인하면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중국의 발전이나 뭐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완전 넌센스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요. 미국의 엔비디아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HBM 제공하지 못하면 AI 반도체 하나도 못 만든다.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동안 가장 크게 매출 올린 곳은 사실은 홍콩 포함해서 중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 공장에 뭐 장비 갖다 주는 것도 본인들이 허가를 해야겠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려오는 상황이니 우리 기업들 매출에는 분명 악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그랬으면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낸드나 디램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국이 뭐 역발상을 하자면 슬쩍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1년 안에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을 다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슬쩍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주가 폭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램을 뭐 어떤 회사는 40% 이상을 거기 생산하고 낸드도 뭐 3, 40% 거기서 20, 30% 거기 생산하는데 예. 만약에 그 두 개로 공장을 폐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다 오르겠죠. 그러면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체안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캐파 40% 줄였는데 가격이 2배 올라버리면 뭐 이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런 얘기는 미국의 제재가 의미가 있을 때는 미국이 그걸 생산했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생산은 한국이 하고 있는데 그걸 특정한 지역으로 못 가게 한다는 것은 공급망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에로연을 주게 되면 그 예. 가격으로 반영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거 이제 다 날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럼 중국은 서서히 이거는 스크랩을 해서 나가면 되고 예. 그리고 한국에다 캐파를 늘리면 되죠. 그런데 예. 반도체라는 게 4년 쓰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중국에 50억 뭐 그 불 이상을 투자했는데 뭐 몇 조를 투자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누적으로 한 얘기고 예. 4년 동안 생각해가지고 최근에 있는 것은 최근 4년 동안 투자했던 것의 일부분이 거기 남아 있는 거지. 예. 누적으로 한 것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해서 빼왔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건 조금 과장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VG가 우리한테는 중국 사업에 대한 전략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 예. 이제는 뭐 그게 이제 온 건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이 항상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또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단계적으로 그 미국의 동향을 봐가면서 가면 되고 우리는
지금 대체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네.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 반도체 가격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패를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반도체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요즘 반도체 안 들어가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반도체는 산업 전반에 바로 쓰이는 물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가 중심이 돼서 이제 AI가 전통적인 제조업에 접목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도 이제 많이 전개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을 우리가 진짜 두렵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4.5일 뭐 얘기를 하지만 예. 저 어떤 칼럼도 있었는데 4.5일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007이 온다. 007은 뭐예요? 제임스 본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0시부터 0시까지 7일 동안 일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다크 팩토리죠. 아, 사람 말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중국은 이미 이것들을 뭐 500개 이상 하고 있고 금년에 1000개까지 늘려요.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제조업에서 원가가 뭐 중국한테 못 맞춰가지고 제조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사이클 더 지난 4년 정도 지났을 때 예. 중국의 로봇이 만드는 것과의 우리 경쟁이 어떡할래?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은 AI를 어떻게 할래 할 때 미국은 최고 성능 가장 빠른 거 여기에다 목숨 걸지만 중국은 그게 아니고 예. 모든 것이 AI 플러스예요. AI가 아니라 AI하고 제조업을 붙여서 원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 모델을 만드냐 이게 중국의 관심사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공하게 되면 뭐 30% 관세 그까이 거 그래서 생산성을 50% 높여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의 관세 장벽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AI 플러스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중국이 AI 플러스로 제조 원가를 낮췄을 때 최대 패자는 대한민국이다. 왜? 우리는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반도체 모든 분야에서 제조업에서 경쟁자는 미국,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인건비 갖고 이거 갖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중국이 뭐라고 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러나 한국한테 기회는 저는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여러 가지 협정을 하면서 관세를 15% 낮췄지만 제가 볼 때는 부대 조건이 정말 무시무시한 게 사실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3,500 플러스 1,000억에 4,500불을 미국한테 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000억이잖아요. 예. 그리고 2015년부터 우리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본 무역 적자가 4,700억이에요. 예. 이거 어떡할래?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인데 그러나 저는 이게 우리한테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AI 갖고 돈을 벌려면 회원 가입 받고 이거 해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면 정체가 될 거니까. 예. 제조업하고 같이 붙여서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AI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그렇죠. AI는 세계 최고고 예. 중국은 이게 AI는 떨어지는데 제조업은 최강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제조업은 최강이고 AI는 떨어져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하고는 손잡을 수 없으니까 미국의 최강의 AI하고 한국의 제조업을 매칭시키는 걸 이걸 전략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주는 대신에 이번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능한 인력을 고용해줘라.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우리가 협상의 카드로 오픈 AI가 예를 들면 이게 포항제철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클라우드가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예. 현대차하고 예. 미국의 빅테크들 오픈 AI급의 AI 회사들이 한국의 각 업종의 대표 기업들하고 같이 조연을 해서 AI 플러스를 해서 성과를 내면 그 모델을 미국에다 심자. 네. 이렇게 가져가면 우리는 코스트를 50% 낮출 수 있는 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AI 플러스 전략을 중국이 하고 있는 이제 AI하고 제조업을 합성시켜서 원가를 50% 떨어뜨리는 모델을 예. 중국보다 더 빨리 우리가 미국의 최강의 AI 모델을 갖고 쓰면은 이거는 우리가 살아날 구멍이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을 누가 보완해 줄래? 예. 거기에 한국이 이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미국은 이미 40년 전에 철강화학, 조선기계, 뭐 자동차, 반도체 다 내보냈기 때문에 예. 제일 미국이 AI 갖고서 답답해하는 것이 그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예. 대만도 아니고. 예. 그래서 한국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패를 가졌고 그걸 전략적으로 잘 이제 쓰려고 하면 그 설득력하고 또 기계가 있어야죠. 예. 결기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는 뭐 오히려 이것이 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굉장히 매크로한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판세 속에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회 요인도 어디서 찾으면 되는지 정말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다시 중국 얘기를 안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007이라고 말씀 주셨던 0시부터 0시까지 주 7일 일하는 로봇 이런 것들을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 정작
중국 인민들은 일자리에서 소외될 것 같고 그럼 중국의 소비 시장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중국 소비 시장의 트렌드 변화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그거 다크팩토리에서 사람 없어지는 건 그건 시진핑이나 리짱 총리가 걱정할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은 해안에서 250km 안쪽에 들어가면 아직도 인당 소득이 이게 동남아 수준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산업의 이전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신소비 신성장 산업에서 중국의 새로이 변화가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첫 번째가 중국이 이게 택시 라이센스, 버스 라이센스를 사람이 따는 것이나 AI가 딴다는 거죠. 저 지난달에도 샹하이 가서 그 바이두에 자율주행을 탔는데 L4더라고요. 한 15km를 달리는데 정말 사람이 없고 뭐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운전 잘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를 봤더니만 라이다를 12대 달았고 레이더를 12대 달았고 카메라를 12대 달았어요. 그래서 한 대 2,500만 원 하는 라이다를 12대를 달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상하이에 있는 라이다 회사가 이거 국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이다 가격이 10분의 1 가격으로 폭락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 완벽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되는 것들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시작해서 꽃이 피는 것. 이제 이게 AI가 이제 만드는 새로운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보면 그 열병 시기 때 보면 그 동풍이라는 미사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뜨면서 중국에서 방산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거의 90도 가까운 상승을 하는데 그중에서 위성 관련되는 회사들이 주가가 폭등을 하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이 앞으로 이제 위성을 군사용이든 상업용이든 이 위성 발사를 뭐 1,000기 이상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항공 우주를 이거를 이제 뭐 정말 군민융합이라고 그러는데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 그리고 뭐 지금 소비에서 놓고 보면 정말 특별한 것은 소비가 나쁘다고 하는데도 중국 국산 제품의 소비가 이거 급속도로 늘어나요. 그런데 국산 제품의 소비자의 주 대상이 뭐 놀랍게도 꼰대들이 아니고 MZ들입니다. MZ들이 이제 정말 고차업을 하는 국산품의 그렇게 많이 하고 거기에 이제 히트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복. 그 얀타라든지 리닝이라든지 이게 중국 스포츠 선수들이 창업한 회사들이 이게 이제 날개돋이 이제 팔리는 거죠. 근데 그거 다 이제 상장 회사인데.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를 보면은 뭐 이번에도 그런 광고가 있었지만 그 세계 명품을 OEM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나이키도 중국에서 만들고 휠라도 중국에서 만들고 뭐 이러는데 그 지금에는 MZ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 13,000달러에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평균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MZ들은 태어나면서부터 G2였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중고등학생이 입는 놀패를 당연히 교복처럼 입고 다녔고 신고 다니는 운동화 다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걸 신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학생들 수준의 명품을 가만 봤더니만 이건 전부 중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 세계 명품 브랜드보다 못한 게 뭔데? 이게 이제 중국 국산 브랜드를 갖다가 자금성을 배경으로 사진 찍어서 자기 SNS에다 막 올리는. 근데 거기다 이제 전체적으로 박수를 치는 거죠. 거기에 미중과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지금 그 국산품 애용이 새로운 큰 소비 트렌드로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이제 저가품, 우리 같은 테무, 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중국에도 이제 다이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빅히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전반적인 이제 소비의 그 침체라기보다는 이제 과거보다는 약한 소비의 회복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구조적인 큰 변화는 첫 번째로 중국 국산품에 대한 엄청난 이제 그 반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 양극화 때문에 그 우리 같은 5,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싼 제품들의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 그런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중국 소비에서 굉장히 좀 특징적인 뭐 최근 1년간 나타난 현상인 것 같아요. 오늘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또 한 1년 사이에 중국 경제 또 더 단기간으로 따지면 몇 개월 사이에 또 중국 경제 흐름이 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